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시니어님들. 쌀쌀한 바람이 불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가슴에 찬바람을 불게 하지만 결국엔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는 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은 박 사장 아니 지금은 그냥 박 노인이라 불리는 박정수님의 칠순 생신날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을 억척스레 일궈낸 그였지만 지금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다소 낡고 볕이 잘 들지 않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죠.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색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박 노인이 일부러 찾아 입은 듯한 낡은 스웨터를 걸치고 앉아 연신 쿨럭 마른 기침을 뱉어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자식들이 모처럼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생신 축하 노래는커녕 거실엔 어색한 침묵만 감돌았죠. 사실 이 아이들도 어릴 땐 달랐습니다. 첫째 인수는 아버지 회사 일을 거들겠다며 경영학을 전공했고 둘째인 애는 어머니 생신 때마다 정성스레 손편지를 썼죠. 하지만 결혼하고 돈맛을 알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언제부턴가 부모는 ATM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양쪽 끝에 선 첫째 아들 박인수와 둘째 딸 박인의 사이엔 냉기만 흘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저 집 말이야.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너는 저번에 그 비싼 오피스텔 하나 해줬잖아. 오빠, 그 오피스텔 대출금이 얼마인데? 그리고 난 딸이잖아? 어머님, 돌아가시고 누가 제일 많이 챙겼어? 저기 저 그림이랑 도자기는 내가 찜했어. 두 사람의 눈은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팔아치울 물건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재산을 논하는 동안 박 노인은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신 분이 있으려나요? 그 주름진 눈꺼풀 아래로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물만 따르던 막내 아들 박인호만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냥 빨리 정리하고. 아버님은 저기 그 실버타운 좋은 데 있다는데 거기로 보내드리면 되겠네. 막내가 모시고 가.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생신날 바로 앞에서. 막내의 고함에 자식들의 싸움 소리가 겹쳐지던 그 순간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다. 우리 시니어님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사장은 3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궈왔던 사업체도 아내 없이는 의미가 없었죠. 여보가 살아있었다면 이 꼴을 봤을까? 박 사장은 아내의 유품인 낡은 앞치마를 꺼내 안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죠. 당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요.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울이에요. 그는 아내가 떠난 뒤 자식들의 속내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병일합시고 와서는 회사 지분이 얼마 남았는지 묻는 첫째. 어머니 유품을 챙긴다며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골라가던 둘째. 그리고 어느 날 박 사장은 회사 장부를 검토하다 발견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 몰래 회사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 시도한 흔적을요. 이제야 아내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결심했습니다. 지독한 시험을 해보기로요. 그는 사업이 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신문에 화성정밀 매각 추진 기사가 실렸고 법원 경매 통지서를 일부러 현관 신발장 위에 놔뒀죠. 으리으리한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내와 신혼 때 살던 이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돈이 없다며 자식들에게 용돈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보일러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다며 전화까지 했죠. 변호사 김 씨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입니다.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식에게만 내 재산을 물려주겠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사정도 어려워요. 그 사업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셔서.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버지, 저 그 집 냄새나서 못 가요. 돈 필요하시면 그 그림이라도 파시든가요. 어머니 유품도 있잖아요. 끊어요.
밤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큰애가? 둘째가? 하지만 매번 보험 권유나 대출 광고뿐이었죠. 추운 겨울밤 혼자 이불을 덮고 떨며 잠들던 그 외로움. 여러분도 아시죠? 자식 기다리는 부모의 그 마음. 그렇게 1년. 박 사장의 곁을 지킨 건 셋 중 가장 못나 보였던 막내 인호뿐이었습니다. 인호는 자기 월급을 쪼개 아버지 약을 사오고 주말마다 낡은 집을 쓸고 닦았죠. 아버지가 정말 망한 줄로만 알고요.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인호는 새벽까지 유튜브 보며 직접 수리를 시도했죠. 아버지, 제가 고쳤어요. 이제 따뜻할 거예요. 그 거친 손, 기름때 묻은 얼굴에 박 사장은 또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사장은 막내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수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식사는 제때 하셔야죠. 이거 제가 시장에서 좋아하시는 걸로 좀 사왔어요. 반찬도 만들어 놨으니까 꼭 드세요. 그리고 오늘 이칠순 생신날. 박 사장은 마지막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 변호사 김 씨는 화상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보낸 신호를 기다리며.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보기 좋게 그 마지막 문제마저 틀려버린 겁니다. 요양원에 보냈자는 그 한마디로. 다시 현재 어수선한 거실입니다. 모든 시선이 시끄럽다고 말한 박 사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가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아,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그게. 목소리가 갑자기 왜. 됐다. 내 생일 선물은 너희들이 이미 다 준 것 같구나. 요양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 말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박 사장은 낡은 스웨터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거실의 대형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의 낯선 남자가 대기하고 있었죠. 김 변호사. 준비됐죠? 시작하세요. 네, 박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박정수 회장님의 자녀 대상 최종 평가 결과 및 생전 재산 처분 계획을 공표하겠습니다. 평가? 재산. 처분이라니요? 아버지가 왜 회장님이에요? 바로 그 순간 박 사장이 거추장스럽다는 듯 낡은 스웨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최고급 맞춤 셔츠와 번쩍이는 금장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힘없던 기침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 기업을 호령하던 박 회장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난 1년간 왜 너희에게 돈이 없다고 하고 이 낡은 집에 산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야.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설마. 진짜로 망한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합니다. 장남 박인수. 1년간 아버님께 연락 3회. 요구사항은 모두 돈 관련. 1년 전 아버님 몰래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 포착.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자식이기에 법적 조치는 보류하셨으나 신뢰는 완전히 상실하셨습니다. 거짓말. 난 아니야. 난 어머니 유품 지키려고. 차녀 박인혜. 연락 5회. 어머님 유품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허락 없이 처분 후 현금화. 처분 금액 2,800만 원. 아버님 부양 의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냄새난다는 모욕적 발언 3회 기록. 두 분은 자녀 최종 평가에서 낙제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시니어님들. 자식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재산을 노린 하이에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얼마인데.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사업 미천까지 내 손으로 다 해줬다. 하지만 너희는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늙은 아비에게는 단 한 톨의 관심도 없었다. 내가 정말 요양원에 갈 정도로 아파 보였더냐? 아빠, 나도 힘들었어요. 애들 학원비에 남편은 사업 실패하고 정말 여유가 없었다고요. 어머니 유품은 팔 생각 없었어요. 그냥 보관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아버지 전화 받을 여유가 정말 없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 너희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나는 더 힘들었어도 너희를 끝까지 키웠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다. 박정수 회장님은 전 재산 500억 원을 금일부로 박정수 마이너스 김영의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께는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언장이 아닌 오늘부로 즉시 시행되는 재산 처분 계획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사장이 덜덜 떨고 있는 막내 이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쪼개가며 내 약값부터 챙기고 새벽까지 보일러 고치고 오늘 아침에도 내 손을 주무르던 이놈 내 진짜 아들 막내는 예외다. 정정합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은 금일부로 박인호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인정하여 현 거주 중인 이 단독주택과 별도 생활안정자금 10억 원을 박인호님께 증여합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에요. 이 집도 돈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안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다. 돈을 원하지 않는 자식에게 주는 게 진짜 유산이란다. 이노야, 형이야, 말 좀 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아니 이미 줬지. 스스로 살아갈 기회 말이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두 자식은 경비원들의 손에 이끌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지키고 동시에 진짜 아들을 얻은 박 사장은 막내 이노가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비로소 웃었습니다. 이노야. 놀랐느냐? 사실 나도 무서웠다. 너마저 나를 버렸다면 난 저 재단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다. 아버지, 왜 그런 무서운 연극을 하셨어요? 전 그냥 아버지가 걱정돼서 돈이고 뭐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안다. 알아. 내 어미가 그러더구나. 넌 자길 속 빼닮아서 사람 마음을 볼 줄 안다고.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었단다. 그 따뜻한 마음 말이야. 우리 시니어님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라지만 사람은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힘듭니다. 박 사장은 돈이 아닌 사람을 택했고 가장 값진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선택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둘째, 진심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잘하는 말보다 부모가 가장 어렵고 초라할 때 내미는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인호처럼 말이죠. 셋째, 가장 통쾌한 복수는 용서 없는 무관심입니다. 박 사장은 두 자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퇴장시켰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만큼 큰 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신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행복은 자식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셨으니까요.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